이것 치워! 당장! 용역 직원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터져 나왔다. 윤서는 그 순간 자신의 몸이 공중에 뜬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밀려났다. 거친 손이 어깨를 밀어붙이는 순간 세상이 기울었고 다음 순간 차가운 진흙탕이 얼굴을 때렸다. 철컥 쾅! 떡볶이 통이 트럭에 내던져지는 소리가 빗속에서 울렸다. 윤서의 전 재산이,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실려갔다. 제발요, 그것만은. 윤서의 목소리는 비명도 애원도 아닌 무언가였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스마트폰 플래시만이 그녀를 향했고 SNS 속 불법 노점상 철거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라갈 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이 진흙탕에 쓰러진 윤서를 본 순간 핏기가 싹 가셨다. 윤서는 20살입니다. 대부분의 또래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를 오가거나 첫 아르바이트 경험담을 SNS에 올릴 때 윤서는 골목 모퉁이에서 떡볶이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2학년 때 그만뒀습니다. 외할머니가 쓰러진 날 윤서는 학교를 나와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 이후로는 교복을 다시 입지 않았습니다. 폐암 말기.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을 위해서는 매달 200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했습니다. 윤서에게는 부모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는 부족했습니다. 월세 40만 원, 병원비,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밤에도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떡볶이 노점이었습니다. 겨울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그날 벌어야 할 3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3만 원이면 할머니 약값 이틀치였습니다. 그런 겨울밤 중 하나였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어린 남자아이가 윤서 앞에 섰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학생, 매운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민이었습니다. 아이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매운 걸 못 먹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꾹 참으며 웃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윤서는 멈칫했습니다.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근데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요. 아이는 그 말을 꺼내면서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웃음이 익숙했습니다. 자신도 할머니 앞에서 늘 그렇게 웃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누구랑 살아? 할아버지랑요. 할아버지는 바쁘셔서 저 자주 혼자 있어요. 하미는 그 이후로도 일주일에 2~3번씩 윤서의 수레를 찾았습니다. 매번 떡볶이를 시켰고 매번 눈물을 참았고 매번 밝게 웃었습니다. 윤서는 그 아이를 보며 조금씩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이번 달 치료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넣을게요. 이미 2달째 밀리셨어요. 더 이상은. 윤서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만 원. 월세일까지 일주일. 병원비는 180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편의점 월급은 다음 주에나 들어왔습니다. 떡볶이로 버는 돈은 하루 평균 3만 원. 일주일이면 21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집주인도 더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윤서 씨, 미안한데 이번 달까지만 기다릴게요. 그 이후로는 정말 다른 사람 들여야 해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수레를 끌고 평소보다 조금 더 먼 곳까지 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불법 노점 영업 중인데요. 구청 직원이 아니라 용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수레를 트럭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요. 이거 치우시면 저 어떻게 살아요. 윤서는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은 그녀를 밀쳤고 윤서는 그대로 진흙탕에 쓰러졌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진흙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떡볶이 국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는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였습니다. 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양복 차림. 나이는 7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윤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희야? 윤서는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한정희는 1985년생이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집은 서울 강남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장화그룹. 당시 건설업계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정희의 아버지 장도연은 그 회사의 창업주였습니다. 정희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다른 재벌가의 자녀들처럼 그녀도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는 사립, 중학교도 사립, 고등학교는 외국인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아빠, 저 그냥 친구들이랑 동네 학교 다니면 안 돼요? 안 된다. 넌 장화그룹의 딸이야. 내가 어디서 뭘 하든 사람들이 지켜본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요. 평범? 넌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어. 장도연은 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장화그룹 회장의 딸로서, 후계자를 낳을 여성으로서, 가문의 명예를 지킬 사람으로서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학은 경영학과를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길이었습니다. 친구도 아버지가 정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애는 당연히 안 됐습니다. 정희야, 넌 나중에 좋은 집안 남자를 만나야 한다.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아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22살 때였습니다. 정희는 대학 동아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정희를 장화그룹의 딸이 아니라 그냥 정희로 대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냥 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것이.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조용히 숨죽이며 아버지 몰래. 그런데 정희는 임신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정희는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졌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나 이거 감당할 자신이 없어. 내 아버지가 알면. 그럼 어떡해? 우리 아기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떠났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지우라고 할 것이고 정희 자신도 어딘가로 보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 2007년 11월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현금 200만 원, 엄마의 유품인 목걸이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정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는 제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정희는 그날 개명을 했습니다. 장정희에서 한정희로. 성을 바꾸고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둔 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처음으로 혼자 계약한 집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정희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카페에서도 일했습니다. 임신 8개월까지 일했습니다. 점주들은 눈치를 줬지만 정희는 웃으며 버텼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2008년 4월 윤서가 태어났습니다. 정희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아이가 울면 일을 멈추고 달래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등에서, 엄마의 무릎에서, 엄마의 좁은 원룸에서. 정희는 윤서에게 모든 것을 주려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옷은 헌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장난감은 없었지만 매일 밤 책을 읽어줬습니다. 윤서야,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2019년 정희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져도 피가 섞여 나와도 그녀는 참았습니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2020년 초 정희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폐암 3기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너무 늦게 오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윤서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이후로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돈이 없어 중단했습니다. 병은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2021년 3월 정희는 윤서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괜찮아. 말하지 마. 들어야 해. 너 엄마 친정 절대 찾지 마. 엄마는 거기서 도망쳤어. 널 지키려고. 그러니까 절대 거기 가지 마.
약속해. 알았어, 엄마. 안 갈게. 그날 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윤서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외할머니와 윤서 단둘뿐이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빠도 친척도 가족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평생 무언가를 숨기며 살았다는 것을. 2024년 11월 윤서의 떡볶이 수레에는 신고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불법 노점상 있어요. 골목길 막고 장사해요. 위생 상태 엉망인데 신고 안 해도 돼요? 애들이 여기서 떡볶이 사 먹고 배탈 났어요. 익명의 신고였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씩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무허가 노점 영업 중단 경고. 7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 예정. 윤서는 그 종이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고정 점포가 있어야 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3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윤서에게는 통장에 1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윤서는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윤서는 그날도 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11월 말에 차가운 비였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나, 하민이었습니다. 아이는 우산도 없이 뛰어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얼굴로 윤서를 봤습니다. 하민아, 우산은? 괜찮아요. 누나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윤서는 아이에게 떡볶이를 담아줬습니다. 평소보다 양을 2배로 늘렸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야. 많이 먹어. 하민은 그 떡볶이를 먹으며 윤서를 봤습니다. 누나, 요즘 손님 없어요? 응, 좀 그래. 왜요? 누나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뭐라고?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누나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요? 누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윤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민아, 고마워. 근데 누나는 괜찮아. 걱정 마. 근데 누나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엄마가 아프기 전이랑 똑같아요. 윤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하민아, 누나는 안 아파. 정말이야. 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아이는 떡볶이를 다 먹고 돈을 내려 했습니다. 오늘은 안 받아. 그냥 가. 그럼 안 돼요. 누나도 돈 벌어야 하잖아요. 하민은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 윤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이의 용돈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하민아, 누나, 내일 또 올게요. 안녕. 아이는 뛰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윤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10시, 윤서는 수레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저기요, 여기 차 못 들어와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윤서의 수레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4명이 내렸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청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 씨 맞죠?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구청입니다. 무허가 노점 철거 집행하러 왔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요? 갑자기요? 7일 전에 경고장 받으셨죠? 기한 지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저희도 일이라서요. 남자들은 윤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레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제발요. 윤서가 앞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남자 중 한 명이 윤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신고합니다. 이거 치우시면 저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저희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떡볶이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철컥.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빨간 국물이 번졌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윤서는 통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중 한 명이 그녀를 밀쳤습니다. 쿵. 윤서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진흙탕이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골목은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진흙에 처박혔습니다. 손바닥에 돌이 박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빨리 씻고 가자. 떡볶이 통, 가스레인지, 테이블, 의자, 간판. 모든 것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발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저거 찍어라. 누군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5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불법 노점상 철거 현장이네. 진짜 지저분하다. 저러니까 단속당하지. SNS에 올려야겠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찍혔습니다. 영상은 그날 밤 SNS에 올라갔습니다. 불법 노점상 철거 현장. 역시 법은 지켜야죠. 댓글이 달렸습니다. 크크크 저러니까 쫓겨나지. 위생도 엉망일 듯. 불쌍하긴 한데 불법은 불법임. 허가 안 받고 장사하면 당연히 철거되는 거 아닌가. 윤서는 그 댓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진흙탕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할머니, 윤서야 왔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때요? 괜찮다. 너는? 윤서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저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윤서의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은 왜 그래? 아, 이거요? 술에 정리하다가 살짝 긁혔어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윤서를 오래 봤습니다. 윤서야. 네. 할미는 내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컸잖아요. 아니다. 할미가 너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했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엄마가 너를 낳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너마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할미가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윤서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그냥 빨리 나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네. 병원비 말인데요. 이번 달 것까지 합치면 380만 원이 밀렸어요. 네. 알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안 되면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윤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 씨, 네. 미안한데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도 사정이 있어요. 이미 2달 밀렸잖아요. 80만 원. 알아요. 다음 주까지 꼭 넣을게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안 들어오면 정말 다른 사람 드릴 거예요. 미안하지만 집주인은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6평도 안 되는 공간.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12만 원. 편의점 월급은 다음 주 수요일에 들어왔습니다. 120만 원. 그 돈으로 병원비 380만 원, 월세 80만 원을 낼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대출 앱을 열었습니다. 신용등급 낮음. 대출 불가. 저축은행도 캐피탈도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쿵. 휴대폰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액정이 금이 갔습니다. 아. 윤서는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윤서는 엄마의 유골함을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 상자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수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수레라도 빌려서 뭐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손수레를 빌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하루만 빌려주세요. 뭐하게? 김밥 좀 팔려고요. 그래. 내일 아침까지 돌려줘. 윤서는 편의점에서 김밥 재료를 샀습니다. 마지막 남은 12만 원을 모두 썼습니다. 김밥을 말았습니다. 30줄. 한 줄에 2,000원씩 팔면 6만 원. 그걸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윤서는 손수레를 끌고 역 앞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김밥이요. 갓 만든 김밥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김밥은 한 줄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밥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윤서는 김밥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밥 상했는데요? 네. 밥이 쉰내 나요.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오늘 만들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최소 이틀은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 남자는 김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툭. 장사 이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에이. 남자는 가버렸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김밥 29줄을 받습니다. 모두 똑같았습니다. 밥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재료가 문제였던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손수레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김밥은 한 줄도 팔지 못했습니다. 재료비 12만 원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금요일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 씨, 오늘까지 입금하셨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오늘부터 치료 중단합니다. 제발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발.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세요. 치료를 중단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치료를 계속 돈을 내셔야 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할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자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윤서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윤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 할머니 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자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윤서는 마지막으로 수레를 빌리러 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윤서는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그때 검은 SUV 한 대가 윤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한 남자가 윤서를 봤습니다.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희야? 윤서는 멈춰 섰습니다. 그 이름, 엄마 이름, 누구세요? 남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야, 정말 너니? 저 정희 아니에요. 제 이름은 윤서예요. 남자는 멈췄습니다. 윤서? 네. 한윤서요. 근데 왜 절 정희라고? 그때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이름이 혹시 한정이니? 윤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를?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정희가 아이를 낳았구나. 윤서는 남자를 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외할아버지야.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윤서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윤서는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는 외할아버지 없어요. 장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윤서야,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당신 누구예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일단 차에 타자. 비 맞으면 안 된다. 싫어요. 저 모르는 사람 차 안 타요. 장도연은 윤서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너한테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 장도연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그리고 전화해줘. 제발. 윤서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 바빠요. 가세요. 윤서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장도연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어디 있니? 윤서는 멈춰 섰습니다. 왜 우리 엄마 이름을 알아요? 정희는 내 딸이야. 윤서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정희는, 한정희는 내 딸이었어. 그리고 너는 내 손녀고. 윤서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무슨 드라마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손녀라니. 말도 안 돼요. 나도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너는 정희랑 똑같아. 정희가 20살 때랑.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장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장도연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정희가 죽었다고? 윤서는 남자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진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 2021년 3월 15일. 장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비 오는 길바닥에 그대로. 정희야, 정희야.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장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서는 장도연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쇼크 증세입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윤서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왜 저를 따라왔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장도연은 윤서를 봤습니다. 미안하다. 뭐가요? 정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내가 너무 강하게 잡았어. 재벌 회장의 딸로 살게 하려고. 그 애가 원하는 삶은 생각하지 않았지. 정희는 집을 떠났어. 2007년에 임신한 상태로.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 그래. 나는 그때 몰랐어. 정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희를 찾으려고 했어. 사람을 동원해서 찾았지. 하지만 정희는 개명을 했더라. 장정희에서 한정희로. 그래서 못 찾았어.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 나는 정희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아니, 믿고 싶었어. 장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정희가 죽었다니. 윤서는 그 눈물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외할아버지라면, 엄마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그 사람이라면 증명할 수 있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뭘? 당신이 정말 제 외할아버지라는 걸요. 말로만 하면 뭐해요? 증명해야죠. 장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히 증명해야지. 일주일 후, 장도연은 윤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서야, 나 좀 만날 수 있니? 왜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윤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으로 와. 내가 있는 곳으로. 윤서는 장도연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VIP 병동이었습니다. 윤서는 그런 곳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넓은 복도, 깨끗한 바닥, 친절한 간호사들. 할머니가 있는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도연의 병실은 제일 끝에 있었습니다. 윤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윤서는 문을 열었습니다. 장도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비서실장 박민수입니다.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윤서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아라. 장도연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봉투가 윤서에게 건네졌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 그리고 마지막 줄. 친자 확률 99.99%. 윤서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99.99%.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손녀가 맞아. 장도연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건 사실이야.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정말 정희는 내 딸이었어. 그리고 너는 정희의 딸이고.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왜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찾았어. 계속 찾았어. 거짓말.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아프게, 외롭게 죽었어요. 장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 혼자 낳고, 저 혼자 키우고, 병원비도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윤서는 울었습니다. 엄마는 죽기 전에 말했어요. 그 집을 절대 찾지 말라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윤서야, 당신이 싫었던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장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나는 정희한테 끔찍한 아버지였어. 나는 정희를 사랑했어. 하지만 내 방식대로만 사랑했지. 정희가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하지 않았어.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집을 나간 날, 나는 정희 방에서 편지를 찾았어. 편지요? 그래. 정희가 남긴 편지. 장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어봐. 윤서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낡은 종이였습니다.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윤서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께, 저 떠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서 죄송해요. 저는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곧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아버지 손주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장화그룹의 후계자 정도로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저 떠납니다. 제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아버지의 세계가 아닌 곳에서. 안녕히 계세요. 정의올림. 윤서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엄마가. 그래. 정의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 장도연은 편지를 다시 받았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깨달았어. 내가 정의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 정의는 자유를 원했어. 하지만 나는 그걸 주지 않았지. 대신 돈과 명예를 줬어. 정의가 원하지도 않는 걸. 장도연은 윤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떠났어. 그리고 나는 정의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랬니? 네.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어요. 엄마는 항상 웃었어요. 저한테.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랑만큼은 많이 줬어요. 장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그 말 들으니까 조금은 위로가 된다. 그날 윤서는 병실을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장도연이 말했습니다. 윤서야. 네. 너 할머니 병원비 못 내고 있다며. 윤서는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조사했어.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했어. 윤서는 돌아봤습니다. 조사요? 저를 조사했어요? 그래. 내 엄마 이름, 내가 사는 곳, 내가 하는 일, 다 알아봤어. 윤서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걸 조사해요? 너를 돕고 싶어서. 전 도움 안 받아요. 윤서야. 전 괜찮아요.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윤서는 문을 열려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윤서는 돌아봤습니다. 한 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민이었습니다. 하민아. 장도연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 하민은 할아버지에게 안긴 채 윤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누나. 윤서도 놀랐습니다. 하민아, 너 왜 여기? 하민은 윤서에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진짜 누나야? 여기서 왜 있어? 장도연이 말했습니다. 하민아, 이분은 내 이모의 딸이야. 하민은 멈췄습니다. 이모, 그래. 윤서 누나 엄마는 내 엄마의 동생이야. 하민은 윤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진짜요?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도연이 설명했습니다. 하민아, 이건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윤서 누나가 내 사촌이라는 것만 알면 돼. 하민은 윤서를 봤습니다. 진짜예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하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윤서에게 안겼습니다. 누나,
윤서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실감났습니다. 하민아, 누나,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 혼자 외로웠어요. 엄마도 없고 할아버지는 바쁘시고. 근데 누나가 있으면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윤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민아, 누나는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장도연을 봤습니다. 장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야, 나는 내 할머니 병원비를 내고 싶어. 그리고 내가 살 집도 마련해주고 싶어. 학비도. 저는 도움 안 받는다고. 이건 도움이 아니야. 보상이야. 보상? 그래. 정희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 너한테라도 해주고 싶어.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지 않아. 장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는 20살이야. 대학을 가야 할 나이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할 나이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떡볶이 팔고 병원비 걱정하고 집세 걱정하고. 이건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니야. 정희도 이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당신네 집 찾지 말라고 했어요. 알아. 정희는 나를 미워했어. 당연해. 나는 정희한테 끔찍한 아버지였으니까. 장도연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윤서야, 나는 너한테만큼은 다르고 싶어. 정희한테 못해준 것들 너한테는 해주고 싶어. 제발 내가 속죄할 기회를 줘. 윤서는 장도연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할머니 병원비. 그거 내주시면 다른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윤서야,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가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천히 할게요. 장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날 밤, 윤서는 할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자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누가 내준대?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제 외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믿어져요? 저한테 외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엄마가 숨긴 거래.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 무서워요. 윤서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생긴 게 무서워요. 저 혼자 사는 게 익숙했는데.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살 수 있다면 저 뭐든지 할게요. 윤서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치료가 재개되었습니다. 장도연이 밀린 병원비 380만 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치 치료비도 미리 입금했습니다. 윤서는 그 사실을 병원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보호자분, 병원비가 모두 입금됐어요. 이제 치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간호사가 밝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윤서는 할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깨어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윤서야, 할머니, 컨디션 어때요? 좋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치료 잘 받으면 많이 나아질 수 있대. 윤서는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할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병원비는 어떻게 된 거니? 누가 좀 도와줬어요. 누가?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 아버지? 그 사람이 나타났어? 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가 그렇게 숨기고 살았는데 할머니,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장을 봤습니다. 나도 잘 모른다. 정희가 말을 안 했거든. 그냥 재벌가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지. 정희는 그 집을 정말 싫어했어. 아버지도 그 집안의 분위기도. 그래서 도망쳤지. 할머니는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야, 넌 그 사람한테 갈 거니? 모르겠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장도연이 윤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서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밥이나 같이 먹자. 하민이도 보고 싶어 하고.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윤서는 장도연이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윤서는 그런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입구에서 장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하민도 있었습니다. 누나, 하민이 달려와 윤서를 안았습니다. 하민아, 누나 보고 싶었어요. 윤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장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안으로 들어가자. 세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별 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윤서는 처음 보는 요리들이었습니다. 먹어. 장도연이 말했습니다. 윤서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하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안 돼요? 하민아, 누나 바빠. 조금만요. 제 방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요. 윤서는 하민을 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래. 다음에 갈게. 진짜요? 그래. 하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너 지금 사는 집이 원룸이지? 네. 그 집 계약 언제까지니? 이번 달 말까지요. 그럼 다음 달부터 어디서 살 거니? 아직 못 구했어요. 장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서야,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건 어떠니?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집 넓어. 방도 많고, 너 혼자 쓸 수 있는 방 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왜?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장도연은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야, 나는 내가 혼자 사는 게 걱정돼. 저 잘 살고 있어요. 원룸에서 병원비 걱정하면서. 그래도 제 삶이에요. 장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미안하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싫어요? 윤서는 깜짝 놀라 하민을 봤습니다.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아요? 그건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민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엄마 없잖아요. 근데 누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누나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민아, 제발이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윤서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민아, 누나가 나쁜 거 아니야. 그냥 누나도 지금 힘들어서 그래. 누나도 힘들어요? 그래. 누나도 엄마 없고 아빠 없고 할머니만 있어. 하민은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힘내요.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같이 힘내자. 식사가 끝나고 윤서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장도연이 윤서를 따라 나왔습니다. 윤서야. 네.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니? 뭔데요? 너, 나를 미워하니? 윤서는 멈춰 섰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네. 전 외할아버지를 미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서는 장도연을 봤습니다. 엄마는 당신 때문에 고생했어요. 혼자 저를 낳고, 혼자 키우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당신이 미워요. 그래, 맞아. 근데 당신은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할머니도 살려주고, 그걸 생각하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야,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정희한테도 너한테도. 장도연은 윤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그냥 속죄하고 싶을 뿐이야. 정희한테 못 해준 것들 너한테라도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윤서야, 나를 외할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해줘. 윤서는 장도연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장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장도연이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도 퇴원했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윤서야, 이 집 진짜 좋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죠?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 사람이 마련해줬다며? 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서야, 너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 천천히 알아가면 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는 엄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목걸이, 일기장. 윤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20일.
오늘 윤서가 태어났다. 너무 예쁘다. 내 딸. 아빠 없이 태어났지만 나는 윤서한테 모든 걸 줄 거야. 사랑, 자유, 행복. 내가 받지 못한 것들. 윤서야, 엄마가 지켜줄게. 2010년 6월 3일. 윤서가 오늘 처음 걸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웃으면서 일어났다. 우리 딸 강하다. 엄마를 닮아서. 2015년 3월 1일. 윤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입은 윤서 너무 예쁘다. 친구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윤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2019년 11월 10일. 요즘 기침이 심하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윤서한테는 말 못하겠다. 걱정할까봐. 조금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2020년 12월 5일. 병원에서 폐암이래. 3기. 어떡하지? 윤서는 아직 어린데. 나는 죽을 수 없는데. 2021년 2월 28일. 윤서야. 엄마 미안해. 너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윤서야, 엄마 없어도 잘 살아줘. 행복하게. 엄마가 못 누린 것들, 내가 누렸으면 좋겠어. 사랑해. 우리 딸. 윤서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윤서는 일기장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장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래. 어디로 갈까? 엄마 무덤으로 가요. 같이. 장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다. 그날 오후, 윤서와 장도연은 엄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조용한 공동묘지였습니다. 한정희님의 묘. 2021년 3월 15일. 장도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왔다. 윤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아빠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장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자유를 원했는데 나는 내게 감옥을 줬어. 너는 사랑을 원했는데 나는 내게 의무를 줬어. 그래서 너는 떠났지. 나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 장도연은 무덤에 손을 댔습니다. 정희야, 너는 행복했니?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장도연은 윤서를 봤습니다. 엄마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저랑 같이 있을 때 항상 웃었어요. 그랬구나. 엄마는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집을 나온 거. 장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 말 해줘서. 윤서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외할아버지 만났어.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숨기고 살았던 그 사람. 근데 있잖아. 생각보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엄마한테는 안 좋은 아빠였을지 몰라. 근데 지금은 할머니도 살려주고 나도 도와주고.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이 사람을 받아들여도 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바람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허락해 준 것 같아. 장도연은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야.
저 천천히 해볼게요. 뭘? 가족. 외할아버지랑 하민이랑 천천히 가족이 되어 볼게요. 장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윤서야. 그날 이후 윤서는 조금씩 장도연의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두 번, 하민과 놀아주고 장도연과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민이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진짜 가족 맞죠? 응, 가족이야. 그럼 누나, 저 사랑해요? 윤서는 하민을 안았습니다. 그럼, 많이 사랑해. 하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조리학과였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음식들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집 근처를 산책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민은 윤서를 누나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장도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서에게 너무 많은 걸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윤서가 원할 때만 도와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윤서는 장도연의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뭐 만들어요? 하민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떡볶이. 진짜요? 누나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 윤서는 웃었습니다. 하민이가 제일 좋아하잖아. 장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야,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 계세요. 장도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서는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방식대로 달콤하면서도 적당히 매운맛. 자, 됐다. 먹어봐. 윤서는 떡볶이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민이 먼저 한 입 먹었습니다. 와, 맛있어요. 장도연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 맛. 왜요? 안 맛있어요? 아니야. 맛있어. 그런데 장도연은 윤서를 봤습니다. 이거 정희가 만들던 맛이야. 윤서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떡볶이 만들었어요? 그래. 어렸을 때 정희가 가끔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곤 했어. 이 맛이랑 똑같아. 윤서는 떡볶이를 봤습니다. 그랬구나. 정희는 요리를 좋아했어. 근데 나는 그걸 몰랐지. 정희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장도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근데 지금 너를 보니까 정희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윤서는 장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장도연은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야, 고맙다.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저도 고마워요. 할머니 살려주셔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윤서와 장도연은 하민을 봤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하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맛으로 윤서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화해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윤서는 엄마의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윤서도 웃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근데 나 이제 괜찮아. 혼자가 아니니까. 윤서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못 누린 것들 내가 누릴게. 약속할게.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해, 엄마. 윤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가난도 상처도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가족. 윤서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엄마에게서 윤서에게로, 윤서에게서 하민에게로 그렇게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1살입니다. 대학생이 되었고 가족이 생겼고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가난도 상처도 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계속 남았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준 사랑, 제가 하민에게 주는 사랑,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사랑. 복수는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화해는 끊어진 것을 다시 이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제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계속 걸어갈 겁니다. 엄마가 꿈꾸던 그 길을 제 방식대로. 지금까지 이 사연 들으시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